칸트, 저번에는 실천 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은 순수 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을 이야기로 했는데요. 판단력 비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순수 비판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책은 뭘로 했냐면요,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이분이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참 잘 썼더라고요. 진흥영 작가가 쓴 책, 순수 이성 비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 자료는 그래서 이걸 거의 95%는 다 이 책에서 한 겁니다. 95% 이상은. 이 맨 앞에 이 도시 그림이 있는데요. 이걸 탁 뜯어서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예, 보시는데. 예, 뜯어서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기가 이 부분을 속하는구나. 여기가 이쪽 부분에 속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하면은 이 순수이성 비판의 어떤 흐름을 좀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저번에 그 녹화했던 것 보시면은, 이것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복되더라도 같이 저도 공부하고 선생님도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좀 더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나와 있는 걸 간략하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순수이성 비판은 이 순서가 책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리론과 방법론. 저희들은 이제 원리론만 거의 할 겁니다. 여기. 그리고 실제 이 순수이성 비판은 원리론에 대한 책이 돼요. 원리론에 순수이성 비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거의 다 나왔다고 합니다. 이 원리론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감성론과 논리학이 있는데요. 이 맨 밑에 밑에서 세 번째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물자체라고 하는 건, 물자체는 세계, 그러니까 일단 나는 영혼입니다. 영혼, 세계. 이 나가 아닌 모든 것은 세계잖아요. 나는 영혼이고, 그리고 세계, 그리고 신. 이게 물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잡다하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마음 의식이, 우측에 마음 의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맨 밑에 있는 것의 그림의 맨 우측에 있는 겁니다. 마음 의식. 이 마음의 의식의 구조가 그 들어오는 물자체에서 들어오는 어떤 잡다를 그 틀의 형태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거든요. 인식하는 건데,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마음 의식 있죠? 맨 밑에 우측에 있는 그림이 원리론에서 이 구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원리론은 이 마음의 의식, 맨 밑에 있는 마음의 의식이 감성, 상상, 지성, 이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리론이. 그러면 이 원리론에서 감성론은 1번이 감성론이고 2번이 논리학인데, 이 감성론은 맨 밑에 감성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틀에서 감성의 영역, 직관의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직관의 형식. 감성의 영역에는 직관의 형식이 두 개 있다. 시간과 공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감성론에서는 여기를 다룹니다. 그 논리학에서는 여기 인리, 분석론과 변증론이 있는데, 분석론에서는 여기 밑에 그림 보면 지성 있죠? 이거 오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성의 영역을 다룹니다. 이 책에서는 오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잠깐 봤던 왜 칸트인가 김상환 교수가 쓴 책에서는 지성으로 되어 있나? 근데 지성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오성으로 이 책은 오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성의 영역을 이 분석론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 이성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의 영역은 이념, 영혼, 우주, 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우주가 세계입니다. 세계. 예, 영혼이 자하고. 근데 거기에서는 변증론에서 여기를 다룹니다. 변증론에서. 예. 그리고 방법론은 칸트가 자기의 그 당시에 철학을 자기가 정립하면서 그 당대 선배 철학자들이라든가 당대 철학자들의 어떤 평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혜, 특히 흉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다
써 있다고 합니다. 반복론에서. 그래서 순수이 성판은 원리론을 하는 거죠. 원리론 다시 말하자면 밑에 있는 마음, 의식을 분류하는 거고, 감성론은 맨 위쪽에 있는 감성, 즉 직관의 형식인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것이고, 논리학은 거기서 지성, 범주들, 양, 질, 관계, 양태인데 각각이 3개씩에서 12개입니다. 12개의 범주를 다루는 것이고, 거기에서 분석론은 이 12개, 논리학은 분석론과 변증론이 있는데, 분석론은 이 지성의 부분 12개의 범주를 다루는 것이고, 변증론은 이성의 영역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우주, 신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네, 누구는 발달되어 있고 누구는 발달되어 있고 있지 아니고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인종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나.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게 있는 거죠. 예.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면 그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처리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그 처리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외부에 대해서 들어온 경험이 있으면은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그걸 처리해서 인식하게 되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 칸트가 하는 철학책입니다. 그걸 쓴 책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예전에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유가 예전에는 중심이 대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대상. 그래서 대상에 진리가 있는데 주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또. 그래서 명징한 언어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인간에게는 신이 부여한 본유관념이 있어서 그걸 인식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을 어떻게 명확히 인지하는가. 그랬었는데 칸트는 바꾼 거죠. 지식이라는 것, 즉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체에 의해서 이것이 구현되는 겁니다. 주체가 어떤 주체냐면 맨 밑에 있는 마음, 의식. 그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내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객관적 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객관적 진리가 대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걸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신에 의해서 그것이 보증돼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제 칸트 이후에는. 그래서 밑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아까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칸트가 이 순수의 성판에서 조곤조곤 분석을 했는데 죽기 전에 그걸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먼저 일부 칸트와 그 시대, 저번에 반복할 수도 있는데 반복했던 것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칸트가 이제 자기가 또는 자기 시대에 풀어야 될 거대한 의문이 있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의문은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 쌓아놨던 업적 하에서 그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풀었겠죠.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흉입니다. 흉은 인식론에서 경험주의적 인식론에 대해서 회의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주의적인 어떤 그 사유 방식으로는 객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 기존의 철학에서는 객관적 대상의 진리가 있고 인간이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인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걸 인식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식했다 했는데 흉이 봤을 때는 그건 심리적 현상이다. 객관적인 어떤 규칙일 네가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객관적으로 있는 지식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 심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칸트는 여기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그래, 객관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죠. 객관적 진리를 어떻게 명증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이렇게 철학이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흉 같은 경우 그런 객관적 진리가 실제
심리적 현상이라고 했을 때 철학에서는 일종의 그럼 객관적 진리를 포기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객관적 진리, 흉에 의해서 그럼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은 철학이라는 것은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칸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 진리를 자기가 다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객관적 진리를 세우냐? 선언적 철학의 방식, 초월론적 철학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객관적 진리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칸트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과 다른 선언 철학과 초월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선언이라는 것은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알 수 있는 어떤 틀을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식 안에 모든 인간의 인식 틀 안에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주의자들이 어떤 걸 말할 때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의식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칸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 이미 그 틀이 있고 외부에서 어떠한 현상이 들으면 의식이 틀이 그것을 경험으로 느끼게끔 인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음이라는 것은 경험 이전에 존재했던 거라면은 초월이라는 것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구조 틀이고 그 힘이 있는 거죠.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식하면 저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칸트는 이 초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적 의미를 다르게 형성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초월은 저 너머에 있는 그게 아니야. 너희 의식에서 구성하고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초월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칸트에서 초월을 느끼게끔 하는 의식의 구조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상과 주체가 진리의 어떤 구현체가 다른 것은 뭐냐면 칸트에 의해서, 물론 데카르트에 의해서 토대가 바꿨지만 칸트에 의해서 이제 진리를 형성하고 만든 건 명확히 인간이라고 하는 철학적 토대와 개념이 형성된 거죠. 이때. 사유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개념의 형태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죠. 칸트에 의해서 형성됐고. 그래서 이제 근대 사유의 어떤 토대를 형성한 사람이죠. 칸트가. 선음 철학과 초월 철학으로 하면은 객관적인 어떤 지식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걸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뒤에서 얘기했지만 칸트가 말한 객관적이라는 것은 필연성과 보편성이 있으면서 여기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을 객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연성, 보편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이 객관성과 보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칸트가 말하는 건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범주의 틀이 그것을 구성하고 인식하면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감성론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감성론에서 직관의 형식으로서 시공관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죠. 실제 큰 역할은 지성의 역할과 이성의 역할인데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주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석, 즉 우성에 대해서 주요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순수 이성 비판이 순수 오성 비판이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짧은 고찰. 이 순수 이성 비판 서문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저도 서문만 조금 읽어봤습니다. 다 안 읽었고요. 앞을 읽어봤는데 서문에서 나오는 게 이게 나온답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은 자신이 하는 어떤 종류의 인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즉 1. 인간의 이성은 자신이 거부할 수도 없고 2. 그렇다고 해서 대답할 수 없는 문제로 괴로워하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의 이성은 자신이 거부할 수도 없다는 거냐면 알고 싶어요. 영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영혼.
자기 자아, 영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를 뺀 세계, 세계에 대해서, 여기 세계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물질, 인과관계, 이런 것이 이제 세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그걸 알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그것이 이제 이쪽이고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그 곤란함은 왜 발생하는가? 오성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걸 범주로서 포착해서 어떤 경험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이 오성에서 오류가 발생해요. 경험에서 발생하는 범주에서 경험에서 들어오는 것을 포착해서 어떤 형상을 자기가 그리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이 개념을 가지고 또 그 어떤 그 개념의 궁극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 개념을 통해서 형성한 게 뭐겠습니까? 영혼, 신, 세계 이런 거겠죠. 이거를 궁극적인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어떤 오류를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류가 잘못된 오류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저 너머를 알려고 하는 힘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인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4쪽.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 즉 칸트는 그걸 물 자체라고 합니다. 물 자체는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인식의 틀에 있는, 여기 보면 아까 찢은 것 이렇게 보면은 마음, 의식이라고 써 있는 거 맨 밑에요. 감성의 영역과 지성의 영역, 즉 감성을 직관적 형식이라고 하는데 직관의 형식과 지성의 범주,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것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리를 형성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인간의 어떤 능동적 지식 형성에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번 두 줄기로 뻗은 인식의 담에서 감성의 영역. 감성의 영역은 아까 그 첫 1장에 보면은 원리론에서 1번 감성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감성의 영역이. 그리고 이제 두 줄기 인식에서 오성은 두 번째 논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험적 감성론과 선험적 논리학. 그렇게 근데 1, 2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식의 두 가지, 두 줄기 나무인 겁니다. 그것을 맨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감성의 영역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경험론에서 받아들인 것. 경험론.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답답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험론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학에서, 선험적 논리학에서는 오성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맨 밑에 보면은 여기 오성의 범주들. 이것은 합리론, 인간의 이성의 영역에서 원래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 예를 들면 데카르트 가면은 본유관념, 이런 거. 이런 것이 범주의 틀로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론에서는 시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논리학에 대해서는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하겠죠. 감성론에서 공간과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공간론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글을 쓸 때 경험론자와 합리론자하고 마치 논쟁을 하듯이 글을 썼대요. 그러겠죠. 두 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경험론과 합리론을 결합했다고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감성의 영역,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서 이 들어올 때 잡다하게 막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직관의 형식, 감성의 영역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고는 틀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은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공간, 시간은 흐름으로 있고 공간은 이렇게 넓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건데, 칸트는 그러지 않고 우리 뇌 속에, 우리의 뇌라고 해야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부에 공간과 시간의 인식이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현상에 들어오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보편화된 시공간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이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떤 규칙성을 띠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공간 속에서 이것이 규칙성, 이 시공간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시공간이 아니고 하나의 틀로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시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쪽에서 예전에 우리가 어제 사과를 먹었어. 사과밭에서 사과를 먹었어. 하면 사과밭에서라는 공간, 어제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먹으면 또, 오늘 여기서 먹으면 여기라는 공간, 시간이 있잖아요. 이 다른 구체적인 시공간이 아니고, 이 머릿속에서 이게 들어오면 이것이 그런 어떤 경험했던 것이 들어오면 시공간으로 이것이 구성해 주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험을 규칙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밖에 진리가 있고 우리가 그걸 명확히 아는 거 뭐가 달라? 다르죠. 우리가 인간이 그걸 구성한다니까요. 힘으로써 구성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거죠. 예전하고는. 근데 완전히 인간 중심의 모든 사유의 개념 틀을 칸트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공간에 대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이라고 것이 아까 그랬는데 그걸 칸트가 개념진 언어로 한번 보죠. 공간론 1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공간은 공간 표상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상이란 건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게 들어왔을 때 내 머릿속에서 재현되는 어떤 것을 이게 표상이라고 합니다.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칸트가 이야기했을 때. 개념은 아까 범주의 영역 이거고 표상의 영역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사과 먹는 걸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인식이 불가능하다. 경험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필연적이고 이건 개념이 아니고 표상이다. 그리고 공간은 무한한 크기를 가진 표상이라는 점에서 개념이 아니다. 무한한 크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사과를 과수원에서 먹었을 때 어제 오늘 여기서 먹었을 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라고 하는 특정한 거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표상으로 인식되면서 이것이 무한이라고 하는 걸로 인식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무한히 수가 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이 표상이 들으면서 이것과 저것과 구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거잖아요. 구체화된 어떤 것을. 여기에서 여기 도서관에서 내가 그걸 먹었어. 과수원에서 먹었어. 했을 때 그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 이것을 무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감성의 영역에서 공간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간이라는 근원적 표상이 개념이 아니라 선척적 직관이라는 것을 칸트가 이렇게 해명을 했다. 지금 감성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성론. 감성론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외부에서 경험에 들어오는데 우리의 감성의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존재한다. 이 공간의 특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특징을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시간도 마찬가지다. 아까 똑같은 예를 든다면 어제와 오늘이라고 했을 때의 구체성이 있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성인 것과 무한한 개념을 말하는 거죠. 줄진 것만 보면은 총 5개지만 모든 대상은 시간을 전제로 해서만 포상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원칙들은 경험들 이전에 우리에게 획득되어 있다. 선언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선언적으로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칸트는 원리론에서 감성론, 즉 시간과 공간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경험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의 두 번째 줄기에서는 지성의 영역. 즉 우리 안에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범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어오면 그걸 포착하는 시공간을 통해서 하나의 틀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어떤 것이. 그러면 이 12개의 범주로 이것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이걸 해석해 내가는가. 이 틀을. 이것에 힘이 있는 것이 오성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결합되어 하는 거죠. 지성의 12범주와
외부에서 경험적으로 들어왔을 때 시공간의 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결합돼야만이 우리의 의식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론과 합리론을 결합시켜서 완성했다고 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의 12범주의 능동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적으로 어떤 지식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틀을 형성했다고 하는 거고요. 이 5쪽이 그래서 그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선험적 감성론에서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가 없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칸트의 그 유명한 말, 내용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직관이 없는 겁니다. 내용이 없다는 건 외부에서 경험에서 들어오는 거, 시공간을 통해 들어오는 게 없으면 공허하고, 우리의 인식적 범주만 있으면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 즉 우리의 12가지 범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틀, 그것이 없고 외부에서 시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험만 있으면 이게 맹목이 되는 것이다. 즉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인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맨 위에 보면 굵은 글씨를 읽어보면은 우성이 감성의 진료에 만족하며 그 진료만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인식은 절대로 안전하다. 그런데 우성은 직관 없이도 개념작용을 하던 버릇을 못 고치고 직관의 영역을 넘어 초감성적 영역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게 이성이죠, 이성. 세계, 신, 영혼을 알려고 종종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맛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맨 뒤에 보면 이성의 영역과 이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성을 이야기하면서 우성의 12범주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것에 능동적으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때때로 얘네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 지네의 능력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말이 오성은 직관 없이도 개념작용을 하던 버릇을 못 고치고 직관의 영역을 넘어 초감성적 영역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하면서 딱 이야기를 일단 꺼내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성의 영역에서 다시 하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는 이성의 영역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맨 위에가 어떤 책을 보면은 사변 이성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사변 이성. 그럼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저게 내용상으로 보고. 그리고 맨 위에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의식 나오잖아요. 여기를 그냥 이성 이렇게 써있기도 해요. 이 맨 밑에 그림에서 우측에 있는 거 위에 마음 의식 있잖아요. 여기를 이성 이렇게 써있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성을 사변 이성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요. 알아서 읽어야 돼요. 그냥 보면서.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론에서 감성론 논리학 있는데 아까 우리가 감성론은 밑에 감성의 영역 시공간 내 인식의 틀이 있는 거고요. 논리학에는 분석론과 변증론이 있습니다. 분석론은 여기 지성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의 범주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석론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분석론. 변증론은 가끔 이 지성의 범주에 있는 애들이 지네의 능력을 넘어서는 걸 하려고 하네? 읽잖아요. 이거 오류를 범하고 있네? 그래서 그것이 변증론. 이것이 이성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제 분석론, 변증론 있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분석론은 오성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식의 울타리를 정한다. 그만큼만 해야 되니까,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지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해야 하잖아요. 기존의 철학자들이 그 넘어서서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이 초월적 존재를, 외부에 있는 초월적 존재를 알 수 없는데, 물 자체를 알 수 없는데, 마치 그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객관적 진리의 틀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완전히 너희들 문제가 있어 하면서 그것을 우리한테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 볼 때 그래 그러면 다시 세워야지. 객관적 진리를 내가 다시 세울게. 자연과학도 세우고 윤리도 내가 새로 세울게. 윤리도 틀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자유의 관념도 새로 세우고 다시 세울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칸트는 직관의 제한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오성의 개념작용을 분석론의 오성과 구별하여 이성이라 불렀다. 이것을 변증론에서 이야기한다. 어떤 책에 보면, 그 설명책에 보면요, 오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게 나와요. 그게 오류의 판단 이겁니다. 오성의 영역이 자기 영역을 넘어나서 오류를 했다는 거예요. 오류. 그 오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다가 변증론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쪽. 여기 이제 분석론을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성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논리학에서 분석론 부분입니다. 선언적 분석론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발견하게 되는 것은 경험 속에서 작동하는 오성의 부품들을 확인하는 칸트의 욕구다. 경험 속에서 작동하는 오성의 부품이라는 건 뭐냐면 시공간을 통해서 경험이 들어오잖아요. 하나의 틀로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경험 속에서 작동하는 오성의 부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12개의 범주가 들어가서 작동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경험 속에서 작동하는 오성의 부품들을 확인하는 칸트의 욕구다. 오성의 부품들은 총 12개이며 이 부품들은 4가지 종류로 분리됐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양, 성질, 관계, 양상. 3개에 대해 나왔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세계를 분석할 때 10개 범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영향을 받고 이걸 비판적으로 개성한 거죠, 칸트가. 그런데 이것이 다르죠. 기존의 어떤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형성했죠. 기존의 초월성은 우리의 인간의 의식에 넘어 어떤 게 존재하는 거고, 이것이 진리 형태로 있으면서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르게 하면은 진리의 형성을 다른 데서 우리가 구현하는 거예요. 때로는 진리가 우리에게 힘을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신이 그렇잖아요.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초월성이 안 오들어오잖아요. 안 오들면 우리가 구현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신이라든가 세계라든가 영혼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해야만 되는 거죠. 존재해야만이 결국 인간이 당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이고 자유를 추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구 사상가들이 그 시대의 어떤 신의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하잖아요. 저는 신의 관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서양 정통에서 흐르고 있는 그 사유를 부정한 사람은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관념이 다른 것 같아요. 관념, 신에 대한 어떤 개념. 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영혼을 이야기할 때 존재론, 세계를 이야기할 때 우주론, 신을 이야기할 때 신관을 이야기해요. 근데 순수히 성불편에서는 비판을 해요. 없다라는 걸로.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딱 넘어가면은 이것을 우리가 당위로서 인식해야 한다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신관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전통적인 신관과 다르죠. 경험이 들어오면은 경험주의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시공간적 틀에 의해서 들어오서 인식이 포착 가능하게 만들면은 12개의 범주 영역으로 이걸 탁 포착하지 않습니까? 이 포착하는 것을 어떻게 포착하는 건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앞에는 이제 영역에서 감성 영역은 필요 없다는 나오고 지성 영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나오다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8쪽에 보면은 뭐냐면요. 세 번째 문단이요. 경험 과정에서 범주가 객관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선험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범주라는 형식이 없다면 어떤 종류의 객관적 경험도 절대 불가능하다. 이 명제를 증명한 절차가 선험적 영역이다. 칸트는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전제해야만 하는 묘소들을 뽑아내고 이것을 인식의 3가지 주관적 원천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인식, 그러니까 범주가 이것을 딱 인식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범주가 있고 경험에 들어서 그래 인식한다 하면은 그 어떻게 인식하는데 그 힘이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3가지의 작용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는 거예요. 그것을 각지
각지는 포착입니다. 각지, 재생, 재인입니다. 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재인. 이걸 그냥 간단하게 그쪽에 한 문장으로만 이야기하면은 각지란 그럽니다. 왜 근데 이렇게 계속 칸트를 하고 있는가? 야, 인간이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이걸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구현하는데? 야, 인간에게는 그 인식의 틀에 각지의 힘이 있고, 재생의 힘이 있고, 재인의 힘이 있어. 근데, 흉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외부에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이 컵이 있고, 내가 이 달을 본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아까의 컵과 지금 다시 본 컵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똑같다고 여길 수 있지만 존재적으로 똑같다고 그것을 이거 어떻게 증명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칸트는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걸 심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의식의 틀로서 이것을 똑같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해. 이렇게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힘이 있다고. 각지는 포착이라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면 밖에서 있는 어떤 경험적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인식하냐면, 예를 들면 둥근 빨간 매끄러움이라고는 하나의 것이, 예를 들면 사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외부적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각각 것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착만 하면 안 되죠. 포착은 왜냐하면 둥금을 보고 나서 나중에 빨강을 봤는데 둥금을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재생시킬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알게 되는. 거기서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둥근 빨간 매끄러운 보면 계속해서 그걸 재생시키는 힘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폭착하는 각지의 힘도 있어야지만 그걸 계속해서 재생시키는 능력도 있어야 하잖아요. 인간의 진리를 구현하는 능력의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뭘로 있어야냐면 아까 봤던 것을, 어제 봤던 것이 지금과 똑같다는 것도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재인의 힘이라는 거예요. 흉이 말했다면 이게 심리적 현상일 뿐이고 존재적으로 이게 네가 어떻게 하냐 물어본다면 재인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인식에 있는 그 힘을 있다고 논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을 세 가지 활동을 해서 각지, 재생, 재인의 힘이 있다고 논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9쪽이고 10쪽에 넘어가면은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내가 인식했다고 하는 또 힘이 있어야지 않냐, 이게 다 주체가. 이것이 선언적 통각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선언적 통각. 그래서 밑에 칸트가 인용한 걸 보면, 칸트의 말을 그녀가 인용한 걸 보면, 그런데 개념 아래에서 직관의 다양한 진료들을 모으는 이 통일 작용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통일성인 선언적 통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밑에 세 번째 보면은, 예를 들면, 이 사과는 빨갛다. 이 사과는 빨갛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인식한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라고 나는 생각한다가 덧붙여지는데 이게 통각이라는 겁니다. 통각이란 쉽게 말해 모든 표상에 동반하는 나라는 의식, 즉 자기의식이다. 칸트가 어느 정도 이 개념들의, 이게 의식의 틀의 범주에 어느 정도 활동성, 능동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명징하게 객관적인 인식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공들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분석론을 한 겁니다. 분석론에서 논리학에서 분석론. 그다음 4번 감성과 오성의 당대부는 아까 했던 것과 그냥 연관하면서 툭 넘어가죠. 11쪽으로. 이 11줄 위에서 네 번째 줄, 생산적 구상력은 도식을 산출하고 이 도식을 통해 오성과 감성이 만나게 이루어진다. 이 만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구상력에. 이 그림을 보면 명확히 인식이 되죠. 감성과 지성 가운데 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상이 이 두 개를 결합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칸트는
고생을 했냐. 아까 말했지만 자연과학에서의 명증성 진리를 획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윤리학에서 명확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윤리적 틀을 만들고 이런 모든 걸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성의 불가피한 환상을 다루는 방법. 이게 선언적 변증론입니다. 그럼 다시 또 저희 일적을 보죠. 머릿속에서 계속 그걸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원리론과 방법론이 있는데 원리론에서 감성론은 경험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인식의 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시공간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논리학은 분석론과 변증론이 있는데 분석론에서는 이 지성의 틀, 12개의 범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12개 오성이 때로는 오류를 범하면서 자기가 더 뭔가를 개념 속에서 경험이 아니고 개념 속의 12개의 범주에서 형성된 그 개념으로 더 나아간 사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류를 범하거든요. 이게 이성의 영역인 겁니다. 이게 변증론입니다. 변증론을 하는 겁니다. 선언적 변증론. 아까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이 두 번째 문단 이처럼 물 자체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의 욕구는 일종의 착각인 가상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을 선언적 가상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이성적 능력은 비합법적으로 사용되면서 오류를 발생시킨다. 칸트가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막의 식기류라든가 잘못 본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본성상 인간이 필연적으로 추구하는 선언적 가상이다. 이것을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오성의 범주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을 그걸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을 두 개를 구분시킵니다. 그래서 오성의 사용을 내재적 사용이라고 하고 초험적 사용은 이성의 영역을 말하는 거.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오류. 오성의 오류. 이성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오성은 그 다음에 오성의 내재적 사용과 초험적 사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성의 내재적 사용은 당연히 12개 범주를 이야기하겠죠. 그 초험적 사용은 그 1번의 그림 맨 우측에 있는 이성을 말하겠죠. 이성을 말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하나 또 이야기했죠. 이것이 이제 12쪽입니다. 아까 했던 말인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요. 이성은 경험이나 대상에 직접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성이 작업한 산물들을 재강하여 경험의 보다 높은 통일성을 만들어낸다. 이게 가셨죠? 무슨 말인가요? 오성으로 작업한 산물을 재강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경험에서 들어온 것을 한번 오성에 의해서 작업을 해서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재가공해서 경험보다 높은 통일성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성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념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맨 밑에 붉은 글씨 읽은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성이 무제약자에 돌아가려는 시도 자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성은 그 헛된 노력의 집요함을 통해 오성이 지정한 한계를 넘어서 인식을 확장해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오류가 결국 인식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성보다 더 집요하대요. 이성은 오성보다 더 집요하대요. 기필코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칸트가 말하려고 한 것은 이걸 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념의 종류에는 영혼, 세계, 신, 어떤 때는 자아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세계를 우주라고 써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표상은 세 가지다. 나에 대한 표상, 이 자아입니다. 영혼, 나 아닌 것에 대한 표상, 세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가 밖에 있는 사물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운명에는 수많은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시간은 어떻게 존재하고 처음부터 무한한가 아닌가 아니면 물질은 근데 뭐 쪼개짐에 대해서 아니 뭐 이거관계는 인과관계는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에 대한 표상. 그럼 이것을 기존에 많은 철학자들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했던 걸 분리해서 하나하나 자기의 논리 개념을 이걸 또 파괴하는 어떤 과정이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뒤에 보면 책에.
맨 밑에 12쪽. 추리 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도 이성의 결핍도 없다. 이성은 자기 본성에 따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성실히 활동했는데 이성이라는 가상, 헛것이 나타난다. 이것을 칸트는 순수이성의 변증적 추리라고 명명했다. 13쪽. 네, 마지막 이제 고지가 남았습니다. 줄침범 읽겠습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의 순수이성의 오류 추리에는 영혼의 문제를, 순수이성의 이율법에서는 세계를, 그리고 순수이성의 이상에서는 신의 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다. 이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개가 서로 간에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또 논증을 하면서 다음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토대를 이론적으로 형성하는 겁니다. 순수이성의 오류 추리. 칸트가 살았던 시대의 통념에서 보면 특히 이 세 가지, 영혼의 문제, 세계의 문제, 신의 문제, 이것이 당대의 큰 철학적 이슈였기 때문에 칸트가 이걸 갖다가 이념으로 이야기한 거 아닌가. 즉 이성이 알려고 하는. 네, 착각인데 이것이 잘못 봤다라든가 착각, 이게 아니라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는 형이상학자들의 영혼 개념을 퇴치하겠습니다 하면서 징그럽게 논증하는 과정이 따블에 쓰여있고, 나는 세계에 대해 서로 대립된 태도가 낳는 모순, 즉 이율배반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징그럽게 인간을 갖다가 한계를 느끼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학자들의 신의 존재 증명이 헛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념에는, 이념은 아까 영혼, 우주, 신이요, 이성의 작용은 이념의 이 규제적 사용과 구성적 사용이 있다고 합니다. 구성적 사용이란 밑에 있는데요. 맨 밑에 이성의 순수 개념인 이념이 감성의 영역에서 무언가 실제로 구성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예, 이성이 구성적 사용은 뭐냐면 이성이 감성의 영역, 즉 경험에서 들어오는 것에서 실제로 무언가 있다고 하는 물 자체를 알 수 있다고 사용하는 것이,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구성적 사용이에요. 그럼 규제적 사용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비교해 보게요. 14쪽에 보면 그 진실을 직시하고, 그 진실을 직시한다는 건 뭐냐면 외부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물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걸 알고 직시하고, 멀리 있는 이념을 바라보며 오성의 활동이 더 멀리 나가도록 독려하는 사용법이 존재한다. 이것이 규제적 사용이다. 이것을 어떻게 칸트는 자기 용어로 사용했냐면요, 13쪽에 밑에 두 번째 문단,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사용한 문장을 보면은, 나는 영혼, 세계, 신이라는 그토록 아름다운 에드볼론을 무자비하게 터뜨리는 고약한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가 부정을 했잖아, 이거의 오류를. 근데 그걸 내가 그토록 아름다운 에드볼론을 터뜨리는 사람은 아니야. 다만 이 세 가지 이념들이 가까이 있어 손으로 금방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에게 이념들이 물질체라는 우리의 감각이 도달할 수 없는 먼 영역에 있다는 점을 알려주려고 한다고. 즉 구성적 사용을 해서 이성의 순수 개념인 이념이 감성의 영역에서 무언가 실제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나는 일단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에게 가지고 있는 14쪽에 보면은 그 오류, 오성의 활동이 힘이 있는데 이것이 규제적 사용인데 그게 참 중요하고, 여러분은 인식의 영역에서 이성을 결코 구성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규제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얇게 선언적 반법론이 나온답니다. 선언적 반법론에서는 그 같이 철학했던 그 시대 사람이라든가 자기 선배 철학자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철학적인 문제의식, 그리고 춤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선언적 원리로만 읽으면은 순수 이성 비판을 읽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